밀레니엄 1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상 스티그 라르손 지음 임호경 옮김 아르떼 프롤로그 11월 1일 금요일 이제 그것은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 있었다. 남자가 그 꽃을 받은 것은 그의 82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는 소포 겉봉을 뜯고 선물 포장지를 벗겼다. 그러고는 전화 수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은퇴해서 실리안 호수 근처 달라르나 마을에 살고 있는 퇴직 형사의 전화번호였다. 두 사람은 나이뿐 아니라 생일까지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형사는 이 전화가 걸려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전 11시에 우체부가 다녀가면 전화가 오리라. 그래서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10시 3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고 의뢰하는 안부 인사는 생략해버렸다. 도착한 모양이군요. 올해에는 무슨 꽃이요? 전혀 모르겠소. 사람들에게 알아봐야겠소. 흰 꽃인데. 편지는 물론 없겠지요? 없소. 꽃뿐이요. 액자는 작년꽃과 같고 집에서도 조립할 수 있는 싸구려 말이요. 우체국 소위는 스톡홀름. 글씨체는 늘 그렇듯 인쇄체 대문자로 쓰여 있소. 반듯반듯하면서도 정성 들인 필체요. 이윽고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그렇게 1분쯤 수화기에서는 정적이 감돌았다. 부엌 의자에 앉아있던 퇴직 형사는 몸을 한껏 뒤로 젖히고 파이프 담배를 뻐끔거렸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번뜩이는 질문을 던져 이 일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민환 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은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옛 추억일 따름이다. 그리고 나이든 두 사내의 대화 역시 이제는 공허한 의식에 불과했다. 두 사람 말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식. 식물의 학명은 렙토스페르문 루비네테였다. 조그만 관목 가지에 히스를 연상시키는 작은 잎사귀 몇 장이 달려있고 위쪽에 5장의 꽃잎이 하얗게 피는 식물이다. 꽃 길이는 2cm, 전체 길이는 12cm쯤 되었다. 주로 호주의 황무지나 고원지대에서 무성한 덤불의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었다. 호주 현지인들은 사막의 눈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웁살라 식물원의 한 전문가가 알려주기를 스웨덴에서는 좀처럼 재배되지 않는 희귀종이라고 했다. 그 여성 식물학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 식물이 차나무와 친척간이며 뉴질랜드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렙토스페르문 스코파리움과 혼동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꽃잎 끝에 미세한 붉은 점들이 박혀 있다는 것인데 꽃이 은은한 분홍빛을 머금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루비네테는 지극히 하찮은 꽃이었다. 상업적 가치도 의학적 효능도 없고 환각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았다. 먹을 수도 없고 향료나 염료로 쓸 수도 없었다. 그러나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했다. 하기야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울루루의 에어스록 주변의 모든 땅과 식물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관점이야 어떻든 이 꽃의 유일한 목적은 그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주변의 경관을 꾸미는 것이리라. 또 웁살라의 식물학자는 보고서에서 이 사막의 눈은 원산지 호주에서조차 그리 흔하지 않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테보리의 한 식물원에서 이 꽃을 들여놓으려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전해 들었노라고 했다. 하지만 아마추어 정원사나 식물학 마니아가 그들의 작은 온실에서 이 꽃을 재배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만 자라므로 스웨덴에서 기르려면 6개월에 이르는 겨울 동안은 실내에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꽃은 스웨덴의 석회질 토양에 적합하지 않으며 뿌리로 직접 지하수를 빨아들여야 했다. 한마디로 사막의 눈은 까다롭기 그지없는 식물이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스웨덴에서는 회기종인 만큼 이 견본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화초를 키우는데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필요한 게 아니니 말이다. 이 까다로운 꽃을 키워보겠다고 스웨덴에 들여온 아마추어 원예사가 몇이나 되는지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인가. 몇 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었다. 어느 정원사가 씨나 묘목을 동료에게서 그냥 얻을 수도 있고 서신을 통해 받거나 유럽의 어느 식물원에 가서 몸소 구해올 수도 있었다. 이런 일에 영수증이나 흔적이 남을 리 없었다. 또 호주에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스웨덴에 들여올 수도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집안에 조그만 화분 몇 개쯤 갖고 있는 수백만의 스웨덴 사람들 중에서 그 꽃의 재배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꽃이 처음은 아니었다. 매년 11월 1일이면 어김없이 솜으로 속을 채운 커다란 우편 봉투가 하나씩 날아들었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이런 꽃이 한 송이씩 들어있었다. 꽃의 종류는 해마다 달랐지만 모두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회기종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도화지에다 정성껏 고정시켜 29 곱하기 16 크기의 액자에 넣은 아파였다. 이 꽃들에 얽힌 수수께끼는 한 번도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없었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이었다. 30여 년 전 매년 우편으로 날아드는 이 꽃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과학수사연구소, 지문필적 감식 전문가, 수사관, 그리고 수치인의 측근과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밝혀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이 드라마의 주역 중 남은 사람은 셋뿐이었다. 생일을 맞은 늙은 주인공, 퇴직 형사, 그리고 선물을 보내온 미지의 인물. 이 중 적어도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비밀을 간직한 최후의 몇 사람마저 곧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퇴직 형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그가 경찰이 되어 처음으로 체포한 사람은 만취한 철도 기술자였다.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미친 듯이 날뛰던 사내. 야수 같은 그자와 맞서야 했던 두렵고도 짜릿한 순간은 평생 그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뒤로 그는 많은 이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밀렵꾼, 아내를 폭행한 남자, 사기꾼, 자동차 절도범, 만취 운전자들, 또한 무수한 범죄자들과도 맞서야 했다. 주거 침입 강도, 좀도둑, 마약 밀매자, 강간범, 그리고 살짝 마시간 폭파범에 이르기까지 그가 담당했던 살인사건은 모두 9건이었다. 그중 5건은 범인의 자수로 끝났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잡혀온 범인들은 후회 막심한 얼굴로 자신이 아내나 형제나 친지를 죽였노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3건은 수사가 필요했다. 그중 2건은 며칠 만에 범인을 잡아냈으며 1건은 사포의 지원을 받아 2년 만에 종결되었다. 9번째 사건은 좀 달랐다. 형사들은 누가 범인인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검사가 수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범인은 시효 소멸로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다. 형사로서는 너무도 분통 터지는 일이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경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형사는 자신이 완수한 일들에 대해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던 터였다. 이런 형사에게 아파 사건은 살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건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한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사 중일 때도 아닐 때도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이 사건에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액자틀에서도 유리에서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파를 붙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작업했으리라. 발신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액자는 전 세계 어느 사진용품점, 어느 문방구에 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었다. 한마디로 아파를 보낸 사람은 추적당할 만한 자취를 남겨놓지 않았다. 우체국 소인도 매번 바뀌었다. 스톡홀름이 가장 많았고 런던에서 3번, 파리에서 2번, 코펜하겐 1번, 마드리드 1번, 본도 1번 등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펜사콜라에서 온 것이었다. 다른 도시들은 각국의 수도여서 알고 있었지만 펜사콜라는 도무지 어디에 박혔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어서 형사는 지도를 펼쳐봐야만 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82살의 남자는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아름답고도 하찮은 호주의 꽃을 한참 동안 꼼짝 않고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책상 위쪽의 벽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44개의 아파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한 줄기당 10개씩 4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또 다른 한 줄에는 4개의 아파가 아직 줄을 채우지 못하고 걸려 있었다. 맨 윗줄의 9번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막의 눈이 44번째 꽃이 될 터였다. 그런데 무언가 치밀어 올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딱딱한 틀을 부숴버렸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이 격렬한 감정 때문에 그도 당황했다. 1. 치명적 제2 12월 20일에서 1월 3일 스웨덴 여성의 18%는 살면서 남성의 위협을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 1. 12월 20일 금요일 소송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판결은 이날 금요일 오전 10시에 내려졌다. 이제 남은 건 법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완성하여 송고하는 일뿐이리라. 미카엘 블롬쿠비스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저들은 판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는 전혀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질문은 피할 수 없으며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바로 죄인의 운명 아니겠어? 악당이 되어 마이크 앞에 서야 하는 것. 그는 몸을 쭉 펴고 거북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애써 미소를 띄었다. 기자들 역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어색하게나마 고갯짓을 해주었다. 어디 봅시다. 아프톤 블라데트, 엑세프레센, TT통신, TV4 그리고 자넨 어디더라? 아 그래 매일산업이었지. 내가 오늘은 스타가 된 모양이구먼. 미카엘 블롬쿠비스트는 짐짓 너스레를 떨었다. 슈퍼 블롬쿠비스트 한마디 하시죠. 한 석간신문 기자가 소리쳤다. 미카엘 블롬쿠비스트, 완전한 이름은 칼 미카엘 블롬쿠비스트인 그는 슈퍼 블롬쿠비스트라는 별명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20년 전 어느 날 23살의 풋내기 임시 기자였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무장 강도단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었다. 2년간 5차례나 은행을 강탈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강도단의 특기는 차를 타고 소도시에 들이닥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게 은행을 터는 것이었다. 놈들이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들을 본뜬 고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도널드 덕 갱단이라고 불렀다.
반면 신문들은 막가파라는 섬뜩한 별명을 붙였다. 사실 이 별명이 더 잘 어울렸다. 놈들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마구 경고탄을 쏘아댔고 호기심에 몰려든 행인들에게까지 총구를 겨누어 위협했던 것이다. 여섯 번째 범행이 벌어진 것은 어느 여름날 웨스테르 예틀란드의 한 은행에서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은행에 우연하게도 지방 라디오 방송국 리포터가 있었고 그는 기자로서 본분에 충실했다. 강도들이 은행을 떠나자마자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그 사건을 생중계한 것이다. 그때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여자친구와 함께 카트린의 홀름 근방에 위치한 여자친구 부모네 별장에서 며칠간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미카엘 자신도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다. 그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는 휴가용 방갈로에서 지내는 네 사나이의 모습이었다. 이틀 전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방갈로 정원에서 반바지만 걸치고 보디빌더 같은 우통을 드러낸 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금발머리 청년 넷을 보았던 것이다.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던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는 그 격렬한 에너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싸움을 하듯 배드민턴을 쳐댔으며 그 점이 미카엘의 눈길을 끌었다. 그 사내들과 은행 강도들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라디오 속보를 듣고 블롬크비스트는 사내들의 방갈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방갈로는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40분쯤 뒤 정원으로 볼보 한 대가 굴러들어왔다. 네 사내가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저마다 스포츠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근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온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들 중 하나가 차로 돌아오더니 뭔가를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입고 있던 겉옷자락으로 급히 덮었다. 먼 거리였지만 미카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아직 군복무 중이었을 때 다뤘던 것과 같은 종류의 AK-4 소총이었다. 당연히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사흘간의 방갈로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다. 미카엘도 일선에서 수사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두둑한 수당을 받고 어느 석간신문의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다. 경찰의 임시 상황실은 여자친구의 별장 정원에 주차시킨 캠핑카 안에 마련되었다. 막가파 사건은 신출내기 기자 미카엘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았다. 또 다른 석간신문에서 질투가 났던지 슈퍼 블롬크비스트, 막가파의 비밀을 파헤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낸 것이다. 나이께나 든 여성 칼럼니스트가 조롱한 눈투로 기사 중간중간에 그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슈퍼 주인공과 연결짓고 있었다. 기사와 곁들여낸 사진은 더욱 가관이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미카엘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정복 차림의 경찰관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실 그때 그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정원 한켠의 화장실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기자들 사이에서 슈퍼 블롬크비스트로 통했다. 물론 슈퍼라는 수식어에 그다지 고약한 뜻은 없었지만 썩 유쾌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에게 아무런 유감도 없었지만 유감은커녕 그 위대한 작가의 작품들과 소년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험담을 무척 좋아했다. 이 별명만은 끔찍이 싫었다. 그 후 긴 세월이 흐르고 그가 기자로서 진지한 업적들을 쌓은 후에야 이 우스꽝스러운 별명도 차츰 잊히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누군가 이 별명으로 자신을 부르면 움찔하는 버릇이 남아있었다. 지금도 그는 애써 침착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을 부른 석간신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뭔가 그럴듯한 기사를 꾸며내면 되잖아. 자네가 노상하는 짓 아냐?
그래도 말투는 그리 신랄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 모인 기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미카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최악의 적들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 중 한 사람과는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었고 또 TV4에 나온 여기자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파티에서 그가 유혹할 뻔한 사이였다. 오늘 제대로 한 방 맞으셨네요. 매일산업의 계약직으로 보이는 기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미카엘은 인정했다. 사실 다른 대답이 마땅히 없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미카엘이나 다른 베테랑 기자들은 그 순진한 질문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미카엘은 TV4의 여기자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결승전을 통과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헐떡대는 육상 선수에게 스포츠 기자들이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고 하는 웃지 못할 질문이 아닌가. 이윽고 미카엘은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나로서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유감이 있긴 하지. 그는 약간 딱딱한 어조로 대답했다. 징역 3개월에 배상금 15만 크로나는 좀 심하지 않아? TV4 여기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죽기야 하겠어? 베네르 스트림에게 사과할 거야? 그와 화해할 거냐고.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베네르 스트림 씨의 도덕성에 대한 내 의견은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여전히 그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메일 산업이 물었다. 큰 함정이 도사린 질문이었다. 하마터면 미카엘은 그 위험한 바나나 껍질 위에 발을 디딜 뻔했다. 그러나 애송이 기자가 지나치게 마이크를 들이미는 통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판사는 미카엘 블롬쿠비스트가 금융인 한스 에리크 베네르스트림에게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종결되었으며 미카엘은 항소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경솔하게 예전 주장을 반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블롬쿠비스트는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잡지를 통해 발표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다른 식으로 판결을 내렸고 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편집부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정확하게 검토해 볼 겁니다. 자, 이상이고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카엘, 네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너 뭐니 해도 신문기자야. 그리고 신문기자의 임무는 자신이 입 밖에 낸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고. TV4 여기자의 어조가 신랄해졌다. 이 기자들은 모두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를 인정해야 했다. 여기자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고통스러운 몇 분 동안 미카엘 블롬쿠비스트는 다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어 묻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미카엘 같은 사람이 그처럼 증거 하나 될 수 없는 기사를 쓸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여기 모인 기자들은 매일 산업의 애송이를 제외하곤 모두가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큼이나 노련한 미카엘이 그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TV4의 여기자는 미카엘에게 법원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후 카메라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그 역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서 모든 기자들을 만족시켜주려 애썼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건은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사건까지는 아니잖아.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낸 기자들은 각자 회사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원래 걸어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12월의 거리는 바람이 매서웠고 인터뷰 때문에 오래 서 있느라 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어쩔까 망설이며 법원 정문 계단에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빌리엄 보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자들 눈에 띄기 싫었던지 인터뷰 내내 차 안에서 기다린 모양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자 보리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하하, 내가 여기 들르길 잘했구먼. 자네가 그 서류를 받아든 꼴을 보게 됐으니 말이야. 미카엘은 대꾸하지 않았다. 빌리엄 보리와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15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한때 그들은 어느 일간지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다. 경제 기사를 쓰는 풋내기 수습기자 시절이었다. 어쩌면 둘은 체질적으로 상극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적대감이 싹텄고 그 감정은 지금껏 이어졌다. 미카엘이 보기엔 보리는 천박한 삼류기자이자 앙심 품기 좋아하는 편협하고 피곤한 인간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한심한 농담이나 경험 많은 선배 기자들에 대한 험담뿐이었다. 그는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기자들을 혐오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두 차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그 뒤로 서로에게 사적인 반감을 품었다. 여러 해에 걸쳐 미카엘과 보리는 정기적으로 마주쳤다. 그러나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은 1990년대 말이었다. 미카엘이 경제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한심한 저널리즘의 예로 보리의 기사를 많이 인용했다. 그는 보리를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잘난 체하는, 그래서 얼마 못 가 사라져버릴 닷컴 기업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띄우는 멍청한 기자로 묘사했다. 물론 보리는 미카엘의 글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급기야 쇠드르 거리의 한 술집에서 마주쳤을 때는 서로 멱살잡이까지 할 뻔했다. 그 일을 계기로 보리는 기자 일을 그만뒀고 지금은 상당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가 몸담은 회사가 바로 한스 에리크 베네르스트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았고 결국 미카엘이 먼저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떴다. 패소한 사람의 얼굴에 대고 실컷 비웃어주려고 일부러 법원까지 차를 몰고 오는 일은 보리 같은 작자만이 할 수 있는 짓이었다. 미카엘은 걸어가려다가 마침 40번 버스가 오자 그냥 올라탔다. 되도록 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프리드 햄스플란에서 내린 그는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결국 파출소 지하 주차장 입구 옆에 붙어있는 카페에 들어가자고 생각하고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 라떼와 샌드위치를 주문한 지 1분도 안 되었을 때 라디오에서 정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톱 뉴스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암암리에 형성되고 있는 카르텔 조사를 위해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바로 그에 대한 것이었다. 월간 밀레니엄 기자 미카엘 블롬크비스트가 금요일 오늘 아침 금융인 한스 에리크 베네르스트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롬크비스트는 몇 달 전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른바 미노스 사건에 대한 기사를 통해 베네르스트림이 폴란드 내 산업투자에 예정된 국가기금을 무기 밀매에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롬크비스트는 배상금 15만 크로나를 선고받았습니다. 베네르스트림 측 변호사인 베르틸 캄네르 마르시에르는 자신의 고객이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우는 특별히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은 모두 26쪽으로 금융인 한스 에리크 베네르스트림에 대한 블롬크비스트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발한 15개 항목이 유죄로 성립되는 이유가 열거되어 있었다. 미카엘은 유죄 확정된 고발 항목마다 배상금 1만 크로나와 징역 6일씩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법정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였다.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위안하려 했다. 그래도 7개 항목만큼은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는가. 판결문을 읽고 있으려니 가슴이 점점 무겁고 답답해졌다.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비교적 마음이 차분했고 법정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지금 그가 손에 든 판결문이 작성되던 10하루 동안에도 특별한 감정 없이 담담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난 지금에야 비로소 위기감이 그를 엄습한 것이다. 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빵 조각이 입속에서 퍽퍽하게 부풀어 올랐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서 다시 뱉어버렸다. 미카엘 블롬크비스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니 고소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판결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권투로 치면 플라이급 정도의 범죄라고나 할까. 무장절도, 살인, 강간 같은 범죄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유죄 판결은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터였다. 밀레니엄은 돈이 넘쳐나는 미디어계의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적자를 면하는 정도의 잡지사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파산할 지경은 아니었다. 문제는 미카엘이 밀레니엄의 주주일 뿐 아니라 편집 주관이자 제작 총책임자 자리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그는 배상금 15만 크로나를 개인 돈으로 낼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면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날 터였다. 그러나 잡지사가 법정 비용 정도는 메워줄 수 있을 터이니 현명하게 예산을 짠다면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순간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세계적 경제 호황기이던 80년대 안정된 직장을 갖고 비교적 높은 봉급을 받던 그 시대에 미카엘은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 수십 군데나 집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벨만스가탄가의 초입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65평방미터짜리 지붕 및 창고를 발견했다. 전 주인이 그 창고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해외에 있는 인터넷 벤처 회사에 취직한 바람에 미카엘이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미카엘은 애초에 개조 계획을 접고 자기식으로 공사를 마쳤다. 공사비는 주로 욕실과 주방에 쏟아부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마룻바닥을 깐다거나 칸막이 벽으로 방을 2칸 만드는 대신 기존의 타일 바닥을 사포로 문지르고 울퉁불퉁한 벽면에는 그대로 석회를 발랐으며 눈에 띄게 흉한 곳은 에마누엘 베른스톤의 수채화 몇 점으로 가려버렸다. 그 결과 넓고도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었다. 책장 뒤는 침실이었고 아담한 미국식 주방 옆에는 거실과 식사 공간도 있었다. 창문은 3개였는데 2개는 지붕창이고 하나는 박공 구조로 거기서 밖을 내다보면 다닥다닥 붙은 지붕들 너머로 스톡홀름 구시가와 리다르프의 르덴 호수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슬루센 쪽의 물과 시청 건물까지 살짝 엿보였다. 지금 이런 집을 그때 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집만은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잃을 위험조차 그가 기자로서 받은 엄청난 타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실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과연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지만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였다. 앞으로 당분간은 많은 편집자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그의 글을 싣는 일을 주저할 터였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의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만 기자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고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는 재수없는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짓누를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굴욕감이었다. 그는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패를 모두 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번드르르한 아르마니 양복으로 몸을 감싼 조폭에게 당하고 만 것이다. 그 비열한 주식 투기꾼에게. 재판 기간 내내 이죽거린 유명 변호사를 똘마니로 둔 그 여피족 쓰레기에게.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됐지? 베네르스림 사건은 1년 반 전인 하지제 전날 노란색 요트 멜라르 30의 선실에서 매우 전도양양하게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 미카엘의 동료 기자였고 지금은 지역의회 대외 담당 고문으로 일하는 녀석이었다. 그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폼을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스캄피 요트 한 척을 빌렸다. 며칠 동안 스톡홀름 군도를 순항하겠다는 즉흥적으로 떠오른 꽤나 낭만적인 계획 때문이었다. 학업을 위해 고향인 할스타한마르를 떠나 스톡홀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는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허락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자기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문제는 그 세 사람 모두 난생 처음 요트를 타보는 철부지들이며 고문 선생 역시 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노련한 선원은 못 된다는 사실이었다. 출발 사흘 전 그제야 걱정이 되었는지 그가 미카엘에게 전화를 했고 자기보다 뱃일에 능숙한 미카엘을 5번째 승무원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에 미카엘은 내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며칠간 바다 위를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멋진 기회. 맛난 음식과 유쾌한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진행되었고 항해는 이내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폴란드를 출발한 배는 6노트도 안 되는 속도로 푸르순드 해협을 향해 항해했다. 평온하긴 하되 신나는 속도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고문 선생의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뱃멀미를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여동생은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고 항해술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배를 움직이는 건 오롯이 미카엘의 몫이었다. 다른 인간들은 옆에 서서 쓸데없는 충고나 늘어놓을 따름이었다. 결국 앵쇠만에 정박해 첫날 밤을 보낸 미카엘은 푸르순드에 배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붙잡는 고문 녀석 때문에 배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종오 무렵 그들은 아르홀마 섬의 관광객용 선착장에 배를 댈 수 있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해 갑판에 둘러앉아 먹었다.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미카엘의 눈에 노란색 M30 요트 한 척이 큰 돛 하나만 펼치고 만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배는 천천히 만을 돌고 있었는데 분명 배를 댈 자리를 찾고 있는 듯했다. 미카엘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들의 스캄피 요트와 우측의 가족용 요트 사이에 자리 하나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선체가 좁은 편인 N30이라면 공간이 충분할 터였다. 그는 고물 쪽에 서서 팔을 흔들어 알려주었다. M30의 선장은 고맙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고 곧장 장교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모터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 고독한 수부인가 미카엘은 생각했다. 닻을 내리는지 절그럭거리는 쇳소리가 들렸고 돛 역시 내려졌다. 선장은 좁은 공간에 배를 넣느라 키 조정하랴, 고물에 정박용 밧줄 준비하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이 없었다. 미카엘은 잔교에 뛰어올라 밧줄을 받아줄 테니 던지라는 신호로 손을 내밀었다. M30은 마지막으로 방향을 조정한 다음 마침내 스캄피 옆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선장이 미카엘에게 밧줄을 던지는 순간
두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는 사이였던 것이다. 미카엘이 외쳤다. 어이, 잘 있었나, 로반? 왜 모터를 안 써? 그러면 항구의 배를 모조리 긁어버리는 참사는 면할 텐데 말이야. 아니, 이게 누구야? 미케 아니야? 어쩐지 낯이 익더니만. 하하, 왜 모터를 안 쓰냐고? 시동만 걸린다면야 왜 안 쓰겠어? 글쎄, 이 빌어먹을 녀석이 이틀 전 레데가에서 운명을 버렸거든. 그들은 난간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까마득한 옛날, 그러니까 1970년대 쿵스홀맨 고등학교에서 미카엘 블롬크비스트와 로베르트 린드베리라는 친구, 그것도 절친한 친구였다. 학교 친구란 것이 대개 그렇듯 그들의 우정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 이후 끊어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고 지난 20년 동안 어쩌다가 대여섯 번 마주쳤을 뿐이다. 지금 아르홀마의 선착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벌써 6, 7년 만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서로를 훑어보았다. 로베르트는 햇볕에 그을리고 머리털은 온통 뒤엉켜 있었고 보름쯤 면도를 못했는지 수염이 덥수룩했다. 미카엘은 갑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고문 선생과 멍청이 같은 친구들이 선 반대편 식료품 가게 앞에 세워진 하지제 기둥 주위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를 즐기러 떠날 때 따라 나서지 않았다. M30의 조정실에 남아 학창시절의 옛 친구와 함께 전통적인 청어 요리를 안주 삼아 아쿠아비트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위해서였다.